한국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한 영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전쟁으로 아직 복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라 여겼고, 연구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결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였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엠브로즈 휘트모어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며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었어요.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동료들과 토론하면서 그 나라들의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연구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곳을 연구하고 싶던 저에게 한 교수님이 한국을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살짝 눈썹을 들어올리며 되물었어요. 한국이요? 전쟁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작은 나라 아닌가요? 거긴 아직 전쟁이 끝난 지 20년째 되지 않았잖아요. 주변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한국을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더 큰 이웃 나라들에 가려진 나라였어요. 유럽과 비교하면 역사적 중요성이나 교육 수준, 기술 발전 면에서 한국이 내세울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도 한국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아직까지 복구에 힘을 쓰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주변에 있던 동료가 말을 하였고 저도 시간이 아깝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었죠. 맞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인걸요. 다른 동료도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저에게 제안한 교수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역사가라면 어떤 주제든 직접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저도 잘 모르지만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였는데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죠. 우리가 몰랐던 걸 발견할 수 있을지도요. 저희는 다투듯이 이야기하다 어설프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저는 단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이고 아시아 역사의 큰 이야기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한 장면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도 그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언가 있는 걸까? 혹시 한국에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새 고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1972년 저는 22살의 젊은 역사학자로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도 한국은 생소하였고 한국에 가는 건 처음이라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보며 익숙한 영국의 풍경이 점점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한국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제 기대를 완전히 깨버릴까요? 오랜 비행 끝에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바깥을 바라봤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듯한 아직 재건 중인 땅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보고 저는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가난과 정적을 예상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였어요. 여기가 전쟁이 있었다는 나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낯선 향기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어요. 거리에서 나는 음식 냄새,
자동차 매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생동감 있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항 안은 바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소리가 하나의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사업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두꺼운 책을 들고 바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혹시 내가 이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때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합니다. 휘트무어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셔야 할 것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의 거리로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여행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겠군.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계속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흘길과 낡은 건물들을 떠올렸는데 정작 눈앞에는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과 화려한 간판, 그리고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비단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버스와 택시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작은 음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거기서 풍겨오는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향이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제 안내를 맡아준 사람은 박 씨라는 젊은 대학 조교였어요. 그는 이리저리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아마 교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예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방문지는 큰 도서관이었어요. 안에는 학생들이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제목들을 훑어봤어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러다 한 권의 책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인쇄유산이란. 책을 뽑아들고 바로 펼쳐봤어요. 그리고 첫 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1377년 한국에서 금속 활자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책을 인쇄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읽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세기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보다 80년이나 앞서 한국에서 같은 기술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책장을 넘기며 더 많은 내용을 찾아봤어요. 책에는 고려시대 장인들이 금속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고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불교 경전이 그 증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을까요? 그때 박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서양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공헌을 잘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항상 혁신적인 나라였어요.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묘한 흥분감이 뒤섞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놓친 게 또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더 보내며 한국의 혁신적인 역사에 대해 읽었어요.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뛰어난 조선술을 개발했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으며 유럽보다 훨씬 앞서 천문대까지 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발견할 때마다 제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기존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저는 항상 역사란 철저하게 기록된 것이라고 믿었어요. 세상의 위대한 발명들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전혀 배운 적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을 나서며 눈부신 네온사인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을까? 저는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해 알게 된 후로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이 유럽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책을 읽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많은 혁신을 만들어낸 선구자였어요. 저는 박 씨와 함께 전쟁사 관련 전시실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무기를 발견했어요. 바퀴가 달린 나무 상자에 수십 개의 화살이 꽂혀 있었어요. 화차라고 쓰여졌는데 어떤 무기였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저는 궁금해서 박 씨에게 물었어요. 박 씨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화차라고 해요. 한국에서 발명한 다연장 로켓 무기죠. 한 번에 수백 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듣고 이런 무기가 옛날부터 발명되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몇 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15세기예요. 유럽에서 이런 무기가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화차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옛날부터 전쟁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아름다운 녹색 도자기였어요. 청자라고 하는데 매끄럽고 섬세한 곡선, 은은한 광택, 그리고 정교한 무늬까지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이 도자기는 어디서 만든 거죠? 고려 시대의 청자예요.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유명했죠.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도 고려 청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중국에서도요? 네, 심지어 중국 황제도 고려 청자를 원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은 예술과 공예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천문학 분야를 알게 된 것도 저에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박물관 한쪽에는 자경루라는 정교한 장치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자동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였어요. 이걸 언제 만든 거죠? 조선시대예요. 당시에는 이런 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농경 국가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별을 관측하는 혼천에 기후를 측정하는 치국이 같은 발명품도 모두 한국에서 먼저 개발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리게 되었어요. 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뒤처진 적이 없었어. 오히려 계속 앞서가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부턴 한국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알지 못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글이었어요. 이전에 중국 역사를 연구하며 문자를 배울 때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우느라 몇 시간씩 씨름했었는데 한글은 전혀 달랐어요. 애초에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진 문자였거든요. 15세기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오직 양반층만 한문을 읽고 쓸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글을 배우기 어려웠대요. 하지만 한글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문자였거든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니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대단해. 더 깊이 공부할수록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의 글자 모양은 입과 혀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현대 언어학자들까지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신문을 읽고 어르신들이 편지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며칠 만에 저도 한글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국 문자를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지금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입력하기 쉽고 번역과 컴퓨터 처리도 편리했어요. 과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언어였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와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나라가 아직 발전해가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금속 활자에서 한글까지 한국은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정작 한국 밖에서는 이런 업적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관과한 게 있었어요. 모르고 있던 건 업적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가 한국인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저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많이 봐왔어요. 케임브리지에서도 교수들과 학생들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몇 시간씩 책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차원이 달랐어요. 교육이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삶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울 거리를 거닐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활기찬 도시였지만 제 눈에 가장 띈 건 학생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페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학교들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손에서 문제집을 놓지 않고 틈틈이 읽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책으로 읽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보니 글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가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더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일부러 이사를 가는 집도 많았고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역사 수업을 참관했어요. 학생들은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필기를 빠르게 적었어요. 저는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서 그런 집중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공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지금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조선시대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과 상관없이 시험만 합격하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출신보다 실력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육이 곧 성공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교수, 엔지니어, 기업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모두 엄청난 노력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말했어요. 전부 교육 덕분이에요. 배움이 한국을 몇십 년 만에 가난에서 번영으로 이끌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문득 떠올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 그건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학생들, 부모님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한국이 뒤처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나라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지식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였어요. 제가 보고 느낀 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서 배울 점은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한국은 단순히 전쟁을 극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혁신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나라였고 그 사실을 세계가 알아야 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벌써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1972년에 서울에 도착했던 젊고 의심 많던 학자가 아니었어요. 은퇴를 앞둔 교수로서 그 여정을 돌아보니 한국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놀라웠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인들이 가진 배움에 대한 열망과 혁신적인 정신,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린 끊임없는 성장 의지를 보며 한국이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세계가 변함으로써 보여지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의 제 사무실에 앉아 책과 논문들 사이를 둘러봤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 관한 책도 많았어요. 한때는 이 나라를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누구보다 한국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를 간신히 회복하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은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달려서 이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의학, 로봇공학, 우주 탐사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 과학자들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한때 서양 학자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 모델이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현재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디지털 행정, 의료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문화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 전통 문화를 아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의 가수들이 세계적인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한국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도 이제 런던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프랑스어를 제치고 세계 3위의 학습 언어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기술력, 교육, 문화적 영향력을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국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성공이란 나라의 크기나 부의 정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 혁신,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강의실에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궁금증이 읽혔어요. 한국에 대한 제 경험과 새로운 지식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특별할 게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같이 커다란 나라들에 가려진 작은 나라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바탕에는 지식, 끈기, 그리고 강한 열정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여 미래를 만드는 힘으로 삼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 각자의 반응을 살피다 말했어요. 오늘 이 수업에서 꼭 하나만 기억해 간다면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배움과 성장을 향한 열정을 가진 나라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은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저처럼 그들도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고 있는 듯했어요. 그런 학생들을 보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록 제 여정은 의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존경과 감탄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한국이 변한 것처럼 저도 변했고 그 변화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변화로 인해 더욱 학생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스스로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세계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님께서 한국의 장점과 잠재력 등을 알려주시면서 얼마나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괜히 뿌듯하네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